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국에서 건너온 한국 부동산 각종 지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BIS와 IMF, 무디스, 피치 등의 가계부채와 집값 거품의 심각성은 두말할 것이 없으며 최근 당선인이 추진하는 DSR 규제가 완화된다면 그야말로 거품봉기의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대출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데 결국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자, 미국 긴급지표, 부동산 사형 선고, 집값 공포의 저승사자. 지금 아주 VIX 이 공포지수가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왜 이게 두려울까요? 먼저 수요 감소, 윤 당선인 규제 완화 기조에 가계대출 빚장 푸는 은행권은 좋다고 하겠죠. 나라가 망하든 어쨌든 은행권은 대출 많이 해가지고 그냥 자기들 배만 부르면 되는 게 은행권인 거예요. 좀 정부가 나서가지고 중립을 잘 지켜줘야 하는데 또 규제를 갖다가 가뜩이나 대출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1위네 2위네 심각한 상황에서 뭐 집 못 사게 한다고 규제를 완화합니까? 여기 보세요. 윤 당선인 추진 집값 3가지 약제, 가계대출 허용, 이게 지금 치명적이에요. 이거 허용하면 안 됩니다. LTV 80%, DSR 규제 완화. 자, 5월 DSR 한도 5억까지 조정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게 뒤집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계속 지금 반복될 거예요. 결국은 할 것 같아요. 전세 총량 제외, 대출 확대. 전세는 이미 이 총량에서 제외돼 버렸어요. 전세 규제가 대폭 완화된 거예요. 신용대출, 심지어는 마이너스 통장, 이것도 상향됐고요. 결국은 수도권의 영끌 매입을 확대하겠다, 이 취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면 거품이 커지죠. 두 번째, 윤 당선인의 두 번째 악재가 뭐냐면 재건축 규제 철폐입니다. 왜 규제를 속도감을 조절해야 돼요? 재건축 용적률 500%를 확대하고 안전진단 완화, 리모델링 활성화, 재초안도 완화하고 모든 걸림돌 폐지, 심지어는 재개발 정비사업까지도 확대해서 신속 분양을 추진한다. 신속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지금 들쑤시게 되면 집값 또 한 번 불티나겠죠? 결국은 현재 어떻습니까? 이거 하니까 강남, 목동, 분당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이제 세 번째, 집값 급등할 대책들도 보여요. 시장 자율 원칙, 결국은 그렇게 가야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집값이 완전히 빠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걸 추진하면 안 되죠.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왜 합니까? 급등시키려고요? 그럼 이거 집값 급등하게 돼요. 아파트 25평 임대주택 사업 부활, 이것도 나오는데 이거 부활하면 안 됩니다. 아파트. 자, 교통, GTX, 집값 자극하는 역할밖에 안 해요. 지금은 이걸 끄집어낼 때가 아닙니다. 중과세 폐지만, 이게 다주택 중과세 폐지는 저도 동감해요. 그래야 매물이 나오니까. 근데 폐지만 하고 페널티가 없어. 무슨 다주택자들 돈 벌게끔 해주는 곳입니까? 정부가? 만약에 2년 동안 안 팔게 되면 페널티를 줘야죠. 종부세, 누진세 때려버리겠다. 엄청나게 때리겠다. 이건 안 하면서 왜 해제만 하냐 이거예요. 결국 안정 후에, 집값 안정 후에 속도 조절해라. 자, 결국 이 세 가지, 가계대출, 재건축, 집값 급등 정책, 이 세 가지가 결국 집값을 급등시키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 분위기를 봤더니 좀 전환된 느낌입니다. 자, 매수자 집값 상승 좀 불안해하고 있어요, 현재. 그렇지만 아직은 매물도 많고 해서 관망하는 추세. 이 매수자가 이전보다 조금 불안해지고 있다. 자, 매도자 매물 감소시켰어요. 하지만 아직도 매물이 팍 감소된 건 아니고 매물은 있어요. 그리고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약간 올려놓고도 있습니다. 매물을. 다주택자 매물 가격을 높이고 있어요. 배짱 튕기는 거죠. 중과 폐지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이거 누진세 안 팔면 누진세 때리겠다 하면 헐값에 내던질 거예요, 아마. 페널티 줘야 한다. 신혼 2030 이분들이 제일 관심 갖는 것은 대출입니다. 금매 중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요. 대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중개소 사장님들 매매 문의가 이전보다는 좀 증가했다. 뭐 거래가 증가한 건 아니고
집값 상승 반전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또 여름을 맞이해서 상승 반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론 신바람 났어요. 건설사의 하수인 언론들은 대출 세금 계속 이거 대출 완화한다, 세금도 완화한다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상승 전망을 부추기고 있죠. 전문가들 역시 언론의 하수인들이라고 하는 자칭 실력도 없는 이론 전문가들 규제 완화로 상승 전망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규제 완화인데 상승 전망, 오히려 전문가라면 중립을 잡아야죠. 자, 빅데이터 결과는 좀 특이해요. 여름의 반등 역시 할 것으로 예상은 하면서도 큰 틀에서 작년부터 이미 대세하락으로 전환됐다. 이게 그래도 제일 믿을만 하네요. 전반적으로 뭐 지금 폭등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지금 잘 빠지고 있는데 조금 이렇게 반등하려고 하고 있다. 이거 반등하는 거 내버려두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문제 삼는 거예요. 뭐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건 아니고. 자, BIS, IMF 무디 스피치. 여기는 이제 BIS 것만 좀 끄집어냈는데, 왜냐면 IMF 무디 스피치 건 제가 워낙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드렸어요, 자료를. 이게 바로 지금 사형선고나 다름없어요, 우리나라. 대출 너무 심각하고, 이러다가 외환위기 터질 수 있고, 좀 더 거품이 심각해지면 부동산 붕괴된다. 이것처럼 심각한 말이 있습니까? 사형선고나 다름없고, 이게 저승사자, 공포의 저승사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기관들이 이걸 한쪽 귀로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대출 완화를 갖다가 아직도 끄집어내죠. 자, 공포의 저승사자. 먼저 BIS, 민간 부채가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위기 때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더 빠르고, 신용갭 18.9, 10%면 경보 단계인데 한참 위잖아요, 지금. 한참 벗어났고, 43개국 중에서 무려 3번째, 조그마한 나라 포함해서 3번째. 자, 가계대출, 자영업대출, 기업대출 심각하다. 2021년 GDP 대비 106.7. 이미 우리나라 GDP 수준을 뛰어넘었다는 것은 심각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DSR 규모가 12.6으로 세계 최고입니다. 이 DSR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건데, 자영업대출 831조, 고금리 대출이 많다. 천문학적이죠. 기업부채 GDP 대비 113.7, 가계부채보다 더 많아요. 속도는 3위. 국가부채도 많지는 않은데 속도는 1위예요. 지금 속도가 1, 2, 3위를 다투고 있어요. 가계, 자영업, 기업대출. 이게 바로 민간부채죠. 대출 풀면 경제위기 직행 열차로 가는 겁니다. 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이 무려 220.49. 홍콩 다음으로, 사실상 도시국가 다음으로 2위인데, 민간부채 플러스 이제 금리 인상이 앞으로 계속 될 거예요. 경제뇌관. 한심하게 전문가들이 금리 인상에도 과거의 집값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이 부채에다가 금리 인상이 만나면 원금 상환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경제 위기가 터지는데, 윤 당선인 LTV DSR 완화는 결국 스스로 파국이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응원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이왕 됐으니까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하는 꼬락서니 보면 집값 급등을 못 시켜서 안달난 것 같아요. 자, 부동산 기다려야 하는 3가지 이유. 2029년까지 집값 최대 40% 폭락한다고. 아직은 뭐 위험수위 아니고요. 현재 단계에서 이제 이상신호가 딱 올라가니까, 그 이상신호가 정점을 찍기 전에, 여름에 또 폭등하기 전에 제가 지금 거론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많이 빠진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거품 3가지 이유. 왜 기다려야 하느냐? 집 사는 사람들이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너무 자명해요. 3가지. 거품이 너무 많아요. 서울 신도시 8년 만에 4억짜리가 10억 돌파했어. 정확하게 말하면 12억 돌파했죠. 12억. 3배 뛰었죠. 거품이 최대치입니다. 수도권 지방도요, 3년 만에 3억에서 8억 돌파했어요. 어떻게 2배 이상 뜁니까? 거품도 최대치죠. 자, 평균적으로 2배에서 3배 뛰었는데, 거품이 빠지면 이건 반토막으로 떨어져요. 아니, 3배 뛴 것은 그냥 당연한 거고, 반토막 뛰는 것은 더 덜 떨어지는 건데, 설마? 이럴까요? 과거에 40년 그래프가 이미 폭등 폭락의 연속적인 역사였는데, 자, 그 다음에 세금 폭탄. 뛰면 뭐합니까? 여기 보세요. 1주택 2년 실거주 비과세.
2년 실거주 비과세 해야 세금 안 내요, 양도세를. 그런데 문제가 앞으로 2년 동안 올라갈 확률은 20% 이하라고 빅데이터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80%는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채우면 뭐예요? 집값 떨어지는데. 두 번째, 1년 상승해가지고 팔았다. 그럼 이것저것 양도세 포함해서 이것저것 80% 세금 내야 돼요. 1억 뛸 리도 없지만 1억 뛰어봤자 8천만 원 세금. 자, 2년 이내로 보유하면 70% 세금 내야 돼요. 근데 2년 이상 보유했는데 거주를 안 했어. 그러면 반토막은 세금이야.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2년 거주 만약에 1주택도 아니고 2주택으로 그냥 돈 있다고 해서 잡았어. 이 사람 70% 세금 내야 돼요. 3주택 80% 내야 돼요. 취득세 복비 땄다기 때문에 취득세 같은 경우도 중과세가 붙어서 상당히 무섭죠. 이 짓을 왜 합니까? 거품으로 폭락 위험성이 있지, 세금은 폭탄이지. 근데 이게 또 폭락했을 때가 문제예요. 폭락했다고 정부에서 안 줘요, 돈. 세금은 걷어가면서. 여기 보세요. 집값 2에서 5년 동안 30에서 60% 하락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문제가 자산을 탕진한다고요. 영끌, 갭투자, 다주택, 경매에 노출돼요. 하락장에 안 팔려버립니다. 분양권, 미분양과 나중에 급매, 헐값 한 번 기회 오는데 이거 놓쳐요. 왜? 이런 걸 잡아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집을 잡지 말아야 할 세 가지. 거품 너무 많고, 세금 올라도 세금 폭탄이고, 폭락하면 망하고. 자, 이제 1억 소액으로 자산을 탕진하는 사례와 1억 소액으로 5배 이상 버는 10배까지 벌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걸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를 극명한 대조로. 먼저 지금 현금 있는 꼴을 못 봐갖고 자꾸 뭐 사들이는 사람들, 자, 잘 들으세요. 부동산 영끌 갭 투자 지금 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막연한 재개발, 빌라, 오피 이거밖에 못 잡아요. 지금 잡으면은 1억 갖고 뭐 하겠어요. 상가 이런 걸 분양을 받던 매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좀 올랐다 떨어지든 계속 떨어지든 간에 결국 하락장으로 가는데, 하락장에 원금 손실돼요. 매도도 안 돼요. 안 팔려요. 결국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끌은 파산될 가능성이 좀 크고, 갭 투자는 경매당해버려요. 심각하죠. 돈이 있으면 버티겠죠. 자, 5년에 40% 폭락. 결국은 이 4억짜리 집을 샀어. 근데 얼마나 손실을 보느냐? 1억을 손실을 보는 거예요. 4억짜리가 2, 3억이 되다 보니까 1, 2억 손실. 즉 1억짜리 가지고 4억짜리를 잡은 거야. 뭘 잡았든지 간에. 그럼 본인이 갖고 있는 원금 손실됐잖아요. 이미 1, 2억 손실됐으니까. 그러면 뭘로 돌려주려고요? 전세를. 주식 평상시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평상시 하지 말라고요. 코스피 현재 2,700인데 경기위기 하면 1,000으로 떨어져요. 얘가 올라가 봤자 3,000 초반일 거예요. 아, 먹으면 조금, 망하면 이 경기위기가 무서워요. 1,000까지 떨어지는데 왜 합니까? 삼성전자가 7만원짜리 매입하면 25,000원까지 폭락할 수 있어요. 결국은 3년 지나서 7만짜리가 2.5만이면 70% 폭락하는데 1억 투자해서 손실 7천만 원이나 생기는 거예요. 비트코인 이건 더 위험합니다. 비트코인 현재 4만 달러 정도 되는데, 자, 경기위기면 4천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바닥이 어딘지 몰라요. 10배 떨어지네요. 왜? 얘 200불부터 시작해서 200불부터 2017년에 그러면 4,000불 뭐 이거 10배 떨어지는 건 가볍죠. 자, 4만 달러에 매입했는데 경기위기 때 4천 달러로 하게 되면 탕진하는 거죠. 결국 2년 동안에 90% 손실. 1억 투자하면 9천만 원, 10억 투자하면 9억 손실 보는 거예요. 자, 이러지 마시고요. 자, 이제 이렇게 투자하세요. 소액으로 10억 버는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서울 아파트 폭락장. 폭락장이 아시라고요, 제발. 지금은 먹어도 별로 남지 않는다고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곳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 뭐 하지 마시라고요. 서울 아파트 50% 떨어지면 10억짜리가 5억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폭락장에는 1억 갖고도 5억 아파트짜리를 갭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자, 10억이 5억으로 빠졌는데 이제 5억이 10억 됐다가 15억으로 가요. 결국 5억이 10억으로 가면 지금 1억밖에 투자 안 했잖아요. 1억 갖고 10억을 번다고요. 10억을. 제 말 거짓말 아닙니다. 2013년에 이만큼 안 뛴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다음에도 비슷할 거예요.
5억 버는 것은 생각보다 쉽고 1억 갖고 10억도 또 이때는 실거주도 안 하잖아요. 집값 떨어져서. 진짜 많이 벌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잣돈을 가볍게 여기지 마요. 나는 10억밖에 없으니까 강남 못 간다. 왜 못 갑니까? 반토막 되면 20억짜리 10억 되고 30억짜리 15억 되고 30억짜리가 20억 돼도 갭 투자로 본인 10억만 있어도 가능하네요. 왜 못해요? 지금의 발상에서 젖지 마시라고요. 주식, 자, 코스피 60% 폭락할 수 있어요. 2600이 1000까지 빠진다고 생각해봐요. 자, 그럼 이때 잡는 거예요, 이제. 1000일 때 삼성전자가 아마 7만 1000이 2만 5천이나 이 정도로 떨어질 거예요. 3만 이내로 매입하면 결국 9만까지 가니까 3배 폭등해가지고 차익은 4억 법니다. 아이고, 부동산은 10억까지 버는데 주식은 폭락장에 잡아도 4억 버네요. 그래도 1억 갖고 버는 건데 어딥니까? 자, 이제 비트코인, 얘는 대박이에요. 비트코인은 보세요. 자, 90%까지 혹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4만 달러가 4천. 이제 금융위기가 터졌다는 조건으로. 그러면 4천 달러에 매입을 했다. 뭐 예측은 상당히 불규칙이지만, 자, 2년 만에 4만 달러 회복하면 10배 뛰네요. 결국 1억이 10억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나하고 성향이 맞지 않는다. 부동산도 10억 벌잖아요. 자, 이제 아셨죠? 얘하고 앞에 쪽박은 천지 차이 아닙니까? 집값 어떻게 흘러가든 6개월 안에 꺾인다. 이게 포인트예요. 재건축 지대, 집값 들썩, 길어야 6개월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네요. 자, 2020년 3월달 현재 여기에요. 한 이 정도 돼요, 여기. 약간 이게 0입니다, 0. 보라색. 한 이 정도로 집값이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지금 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A, B, C. A는 올라가고 B는 횡보, C는 추락. 셋 다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정책을 보니까. 자, A 먼저 뭐 대출 규제도 풀리고 재건축 속도도 내고 하면 상승 반전을 할 가능성이 커요. 작년만큼 폭등은 아닙니다. 상승 반전이에요. 잠깐 2022년 9월달 딱 6개월이네 진짜. 자, 그러면 결국은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폭락. 대세 하락의 연장선상에서 약간 반등하는 거죠. 두 번째,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할 수 있어요. 결국 폭락. 세 번째, 지금 모습에서 반등하는 듯하다 계속 빠지는 거야. A가 됐든 B가 됐든 C가 됐든 결국은 자, 내년 1년 정도 뒤면 계속 마이너스잖아요. 이게 몇 년 동안 빠지겠죠. 결국은 어느 프로그램으로 가든지 간에 대세 하락이 쭉 이어진다. 물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A가 뭐 꺾이느냐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앞으로 3, 4년 더 뛸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올 6개월 뛴다면서 겨우 6개월 1년 뛴다면서 지금이라도 잡아라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뛰면 뭐합니까? 세금 덩어리인데 2년을 뛰어줘야 하는데 결국 떨어지게 되면 망하는 거 아니나요? 한 치 앞을 못 보는 거죠. 자, 금융불안, 금융취약지수, 경제위기 수준 심각합니다. 이거 보실래요? 자, 지금 주의 단계와 위기 단계가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 이만큼 뛰었다가 쭉 내려오는가 싶더니 좀 안정화되는가 싶더니 다시 또 여기 올라가요. 이게 여기 위기 단계까지 가는 것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 보시면 외환위기 때 여기까지 갔네요. 그리고 글로벌 위기 때 여기. 지금은 이 정도만 가도 위기 단계라고 봐야 돼요. 금방 뛰어요. 주의 단계에서 위기 단계로 지금 넘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금융 취약성 지수는 이미 옛날에 외환위기 때 그리고 미국발 금융위기 때 2008년 어떻습니까? 지금 높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죠? 최근은 여기에요. 사실상 외환위기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금융위기 취약 지수가 이렇게 커졌어요. 왜 금융이 이렇게 취약하냐? 가계대출이라든가 기업대출이라든가 이런 게 건전하지를 못하니까 그래요. 서울 전세가 여름 급등. 지금 전세가 보니까 2월 달에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전세 가격이. 그런데 이번에 6월, 7월 되면 팍 폭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전세가. 계약갱신도 남아서. 이거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재건축 기대감으로 집값 들썩한데 길어야 6개월 뛴다. 그래요. 예전에 하고 데칼코마니라고 했죠. 이거 2006년에 폭등했을 때 하고 이번에 문재인 정부 때 폭등했을 텐데 이때 떨어졌죠. 자, 이 쌍둥이 결국은 이렇게 내려갈 것이다. 여기도 내려갈 것이다. 이제 끝으로 강남 3구와 수도권 주요 지역 일시적 상승. 서초구 지금 반등하고 있어요. 강남구 반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게 바로 22년 3월 7일이고 여기는 14일이에요. 딱 일주일만인데 이 경기도죠. 고양, 양주,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성남, 광주, 수원, 용인 딱 보세요.
파란색이 좀 많았죠. 근데 여기 보세요. 좀 빨간 거 늘어나지 않아요? 플러스가? 벌써 확 늘어났네요. 이때 파란색이 많았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제가 왜 이걸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지금 분위기가 다시 또 뭐 폭등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이너스 상황에서 플러스로 전환하려고 하는 직전 단계예요. 벌써 달라졌잖아요. 이거하고 이것이 분위기가 색깔이. 이러기 전에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든 현 정부든 해야 할 일이 둘 다 힘을 합쳐가지고 집값을 안정화시키는데 신경 써야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나중에 돌아올 수 없는 경제공황으로 빠질 수 있어요. 집값이 봄과 여름에 어떤 흐름을 보이든 공급정책과 시장 질서에 준하는 대책이 이어진다면 결국 집값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단기간 지나친 대출 규제 완화만 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원상복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